안녕하십니까. 둥둥북을 진행하는 김흥식입니다. 저를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처음으로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둥둥북은 둥둥 북을 치듯이 세상을 깨우고 우리의 내면을 깨우는 책들을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자듯이 살 수도 있고 늘 깨어있듯이 살 수도 있는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창조력을 전해주는 수단이지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늘 생기 있고 활발하게 만들자는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북 두 번을 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둥둥.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맨 부커상 수상작입니다. 맨 부커상은 영국에서 시상하는 건데 특히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기 전에 받아서 유명해진 상이죠. 올해 2024년,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올해 것은 10월 달쯤에 발표할 거고요. 2025년 것. 2024년 맨 부커상 수상작은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오비탈, 궤도라는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울프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울프홀은 영어로는 늑대의 공간인가?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울프홀이라고 하는 책 두 권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울프홀은 제목과 달리 영국의 역사 소설입니다. 그래서 힐러리 맨틀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글을 아무리 잘 써도 노벨 문학상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벨 문학상은, 모든 노벨상은 생존해 있는 인물에게만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못 받으시게 됐죠. 안타깝습니다. 울프홀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해 드릴 이 시체들을 끌어내라는 울프홀의 후속작이자 독립적인 작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울프홀 다음에 시체들을 끌어내라가 연결되는데 이야기는 하나하나는 또 독립적으로 작품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울프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체들을 끌어내라는, 여러분들이 울프홀을 한번 읽어보시고 재밌으면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워낙 울프홀이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찾게 된다. 그런데 아래 이제 제가 그 독서지수 85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수준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해서 어떤 책은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데 어떤 책은 평생을 살아온 성인도 읽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게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는 책을 소개해 드릴 때 늘 말씀드립니다. 이 책은 독서지수가 어느 정도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100권의 책 중에 85권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면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책도 아니고 쉬운 책도 아니죠. 100권 중에 1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1살짜리 어린이가 읽을 수 있는 그림책, 이런 건 1이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지수가 99쯤 된다. 그러면은 거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은 약 85. 그러니까 수준이 꽤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책 표지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울프홀 1, 2, 그 다음에 시체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소설에는 사실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 규정된 건 아니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분류를 했거든요. 이야기 중심 소설이 제일 쉽습니다. 읽기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추리소설 같은 거죠. 그냥 이야기만 따라가면 됩니다. 또는 뭐 동화책, 이런 거 다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플러스 사람 소설. 이것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개성이라고 하는 사람 캐릭터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개성이 들어가는 책. 이런 책이 그 다음으로 조금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와 사람과 시대가 공존하는 책. 이게 이른바 좀 고급 역사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쉬운 역사소설은 사실 이야기 중심 소설에 속하죠. 뭐 그냥 이야기만 중요하죠. 근데 이야기와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의 캐릭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같은 역사소설이라도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 힐러리 맨틀의 울프홀이 딱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울프홀의 주인공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토마스 크로멜이 주인공입니다. 이 헨리 8세, 헨리 8세 잘 아시죠? 영국의 국교도를 만든 창시자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하고 알력을 빚다가 결국 국교회인 성공회를 처음으로 창시한 그 왕입니다. 그래서 헨리 8세를 의 오른팔 역할을 한 토마스 크로멜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캐릭터가 참 뭐 읽을수록 매력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 소설이 있죠. 사람 소설은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인물, 등장 인물들이 캐릭터가 중요한 거죠. 이런 소설들이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분들이 이야기가 없으면 좀 어려워해요. 이걸 왜 읽지? 아니,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드라마 같은 경우 이야기 전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이러는데 그 사람 소설이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은 이제부터는 좀 뭐 100이면은 95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독서 지수.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소설이 이제 형이상학 소설. 이거는 뭐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있지. 이런 소설을 형이상학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의식의 흐름 수법을 이용한 제임스 조이스 소설이나 버지니아 울프 소설 이런 거 읽으면 그러니까 그 소설의 줄거리가 뭐야? 그러면 줄거리? 해럴드 블룸이 하루 동안 아일랜드 더블린을 헤맨 얘기인데 그 두꺼운 책을 읽었는데 내용이 없다고? 예,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게 형이상학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울프홀은 3번째에 속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울프홀에서 다루고 있는 헨리 8세 이야기는 영화화도 많이 되고 드라마화도 많이 됐는데 이 포스터는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에 남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 헨리 8세가 이제 리차드 버튼이 역할을 했는데 영국 배우죠. 그다음에 지누비에브 부줄라고 하는 여자가 헨리 8세를 유혹해서 결혼을 이혼시키고 자기하고 재혼하게 만든 앤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앤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왕비의 자리를 꿰찹니다. 그때 물려친, 그러니까 쫓겨나게 만든 왕비가 까트리느, 캐서린이라고, 영어로는 캐서린이라고 하는데 이 왕비죠. 이 왕비는 에스파냐에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한 사람인데 에스파냐는 잘 아시다시피 구교 가톨릭의 본산이기 때문에 교황청하고 아주 끈끈한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교황청하고 끈끈한 인연이 있는 캐서린을 팽개치고 앤을 선택을 하니까 당연히 교황청하고는 알력을 빚고, 그래서 교황청에 비는 대신에 헨리 8세는 야, 내가 왜 걔한테 빌어, 그냥 우리 탈퇴하고 국교회 만들자. 그래가지고 성공회가 탄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앤, 그 다음에 이게 헨리 8세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 걸 보시죠. 그 다음 거는 이게
최근에 나온 드라마예요. 뭐 넷플릭스에서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넷플릭스에 돈을 못 내기 때문에 못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유명한 배우가 나오죠. 이제는 대부분 아는 스칼렛 요한슨, 나탈리 포트만, 에릭 바나. 에릭 바나가 저기 누구 역할을 했는지는 뭐 금세 아시겠죠. 예, 헨리 팔세입니다. 스칼렛 요한슨은 누구를 역할할까요? 예, 당연히 앤을 역합니다. 앤 왕비 역할입니다. 그러면 나탈리 포트만은 누구 역할을 할까? 이게 궁금하죠. 이거 너무나 당연히 그래. 스칼렛 요한슨 앤 왕비한테 쫓겨난 캐서린 왕비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황당하죠. 누구냐면 메리라고 하는 앤의 언니입니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메리가 앤의 언니인데 헨리 팔세하고 썸씽이 있었습니다. 예, 썸씽이 있어서 둘이서 잘 하고 있었는데 헨리 팔세가 보니까 동생이 더 매력적이야. 그래가지고 메리는 자연스럽게 축출. 예,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냥 축출됩니다. 그러니까 메리의 심경이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심경이 여기 울프홀에 다 나옵니다. 정말 이 울프홀 읽으면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잘 표현하나 싶을 정도로 잘 쓰고 있습니다. 울프홀이요 어느 얘기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장희빈 얘기예요. 장희빈 얘기. 그냥 영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알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앤 왕비가 천일 동안 정권 잡고 있다가 쫓겨난 거 다 알거든요. 세계가 다 아는 소설이에요. 그 소재를 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것도 지루하게 2권이나 썼는데 이게 얼마나 잘 썼으면 부커상을 받겠냐고요. 우리나라에서 장희빈을 소재로 소설을 썼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소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썼으면, 새롭게 해석했으면. 그거를 제가 이렇게까지 정말 영국 역사 소설을 이렇게까지 여러분한테 권할 때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도대체 힐러리 맨틀이 얼마나 사람의 그 캐릭터를 표현을 잘했나를 제가 한번 이 토마스 크로멜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마스 크로멜의 이 초상화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초상화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 초상화를 보고 힐러리 맨틀이 글을 씁니다. 이 책에 나오는 걸 그대로 제가 옮긴 거예요. 그는 그림의 아래쪽 모서리에서 위쪽으로 시선을 천천히 옮긴다. 이렇게. 그것을 그대로 이 그림을 따라서 읽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시면 이 그림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깃펜, 가위, 종이, 인장, 초록색 표지로 장정한 두꺼운 책 한 권, 가죽 표지에는 금으로 앞형 장식을 했고 책배, 그러니까 책 등도 금장으로 처리했다. 이 그림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는 그림 속 자신의 손을 본다. 그가 앉아있는 책상에 놓인 손은 느슨하게 주먹을 쥔 채 종이를 들고 있다. 자기 자신을 부분별로 이렇게 일일이 뜯어보자니 실제 육신이 분리되기라도 한 듯 기분이 묘하다. 그 다음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의 피부는 고급 매춘부 못지않게 매끈하게 표현됐지만 한스가 포착한, 한스는 한스 홀바인이라고 그때 네덜란드 출신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 한스를 초대해가지고 그리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스입니다. 여기서는. 한스가 포착한 몸짓, 손가락이 접힌 모양새는 아무리 봐도 살상을 목적으로 칼을 집어든 도살자의 그것이다. 정말 토마스 크로멜의 캐릭터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 속 그는 울지 추기경의 터키석 반지를 끼고 있다. 이 터키석 반지 얘기도 나옵니다. 이 소설을 다 읽은 분은 울지 추기경의 터키석 반지를 끼고 있다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구냐? 헨리 팔세입니다. 헨리 팔세. 그래서 헨리 팔세에 대해서도 힐러리 맨틀이 소개한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헨리 팔세가 몸무게가
정말 엄청 거대하죠. 예, 180kg까지 나왔다고 해요. 뭐 믿을 수는 없고 그때 몸무게 재는 체중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넘어갑니다. 이 여자가 앤 블린, 예, 앤 여왕 역할을 앤 왕비 역할을 한 앤 블린입니다. 근데 1501년에 태어나서요. 1536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36, 만으로 35이나 34세 죽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왕비에 올랐는데,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1509년생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하여튼 1501년이라고 보고 35, 34세 죽었다고요. 그렇게 어렵게 왕비에 올랐는데 뭐냐? 이거는 또 이제 힐러리 맨텔이 앤 블린을 묘사한 대목입니다. 앤은 올해 33살이 된다. 얼마나 오랜 세월 그는 그녀의 납작한 가슴.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헨리 8세가 아닙니다. 토머스 크루멜입니다. 토머스 크루멜은 그녀의 납작한 가슴과 누런 피부를 비웃었던가. 그런 그조차 그녀의 아름다움을 알아챘고 이제 그녀는 왕비다. 그녀의 얼굴은 청순함 그 자체인 윤곽을 살려 조각한 듯하고 두상은 고양이처럼 조그맣다. 광물 같은 빛이 나는 목덜미에는 황철석 가루를 뿌려놓은 것만 같다. 이게 힐러리 맨텔의 앤 블린 묘사법입니다. 정말 참 여러분이 보기에는 못 썼는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 썼어요. 이런 상상력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정말 무릎을 치게 됩니다. 근데 앤이 33살에 왕비가 됐는데 35, 36에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그 누구에게 죽었냐? 바로 그 이제 자기가 캐서린을 쫓아내고 왕비에 올랐는데 그만 그 헨리 8세의 또 버림을 받습니다. 그 버림받은 과정을 그린 게 바로 이 시체들을 끌어내랍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시체는 누구냐? 앤 블린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체를 끌어내라가 아니고 시체들을 끌어내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물에 피눈물 난다라는 것을 앤 블린이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캐서린입니다. 아라공은 그 스페인 왕실이고, 캐서린도 같이 죽고 1536년에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 앤 블린이 버림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아들을 못 낳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는 바람 피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바람 피운 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뭐 공작일 수도 있는데 사실이라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헨리 8세가 이미 버렸거든. 버렸기 때문에 그 권력 쥐고 젊은 여자가 뭐 좀 바람 피울 수도 있죠. 궁궐에만 있으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다 여기 있다. 시체들을 끌어내라에 다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굉장히 고급 소설인데 내용은 뭐 남녀 상렬지사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바로 그 아들을 못 낳은 앤 왕비가 유일하게 낳은 혈육입니다. 그래서 1533년에 낳았는데 이 왕비가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대단한 여자입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한 여왕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무적함대인 에스파냐도 물리치고 그래가지고 제해권을 장악하고 인도까지 들어가고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비극 속에 죽어갔는데 유일하게 남긴 혈육인 엘리자베스 1세는 뭐 헨리 8세가 그렇게 얻고자 했던 뭐 후손 아들 뭐 또 헨리 8세가 사실 사생아인 아들도 있거든요. 여기 나와요. 울프홀에 나오는데 그런 애들 다 물리치고 왕위에 올라가지고 70년을 살면서 오늘날
그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건설한 그런 여왕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엠블리는 비극 속에 죽었지만 자기 딸이 이렇게 성공한 걸 보면서 아마 지하에서 편안히 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올프홀과 그 후속작인 시체들을 끌어내라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혹시라도 나 한번 글을 잘 써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글을 정말 내가 아마추어로 글 쓰는 게 아니고 일기 수준이 아니고 내가 정말 글을 좀 잘 써보고 싶어 하는 분은 이 힐러리 맨틀의 울프홀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걸 배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요. 끝내기 전에 하나 제가 잘 모르는데 유튜브 이런 동영상 볼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빼놓지 않고 구독과 좋아요? 이걸 눌러달라고 하시더라고. 구독과 좋아요. 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돈 안 드는 거죠? 돈 네, 들어요? 돈 안 듭니다. 안 드는데 네. 돈 안 드니까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